네, 여러분, 매일 아침 졸린 눈을 비비며 샤워기를 틀고 커피잔을 헹구고 변기물을 내리는 일.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방금 전까지 아주 당연하게 하셨을 일상이죠? 네, 아주 당연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 물이 쏟아져 나오는 순간에 저기 벽 너머나 바닥 아래에 숨겨진 거대한 파이프 미로 속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은 그 물이 잘 나오기만 하면 파이프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저 벽 속에 웃힌 차갑고 텅 빈 금속관 정도로 여기기 마련이니까요. 맞아요. 저도 사실 오늘 이 주제의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기 전까지는 딱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다들 그러시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탐험할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건축 설비, 그중에서도 건물에 물을 공급하는 급탄 설비와 쓴물을 버리고 숨통을 틔우는 배수 및 통기 설비에 대한 전문 연구 교재들인데요. 네, 아주 방대하고 치밀한 자료들이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탐구 목표는 단순히 이 딱딱한 공학 지식을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잡한 배관 도면들이 사실은 우리 삶의 질, 그리고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파헤쳐 볼 겁니다. 그렇습니다. 건물의 따뜻한 혈관인 온수 시스템, 그리고 소화기관이자 호흡기관인 배수와 통기 시스템에 숨겨진 과학.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돌리는 수도꼭지 하나, 그 물 빠지는 배수구 하나하나가 사실은 인간의 쾌적함과 위생을 지키기 위해서 연력학과 유체역학이 총동원된 정교한 생명 유지 장치거든요. 생명 유지 장치요? 네, 건물이 살아 숨쉬게 만드는 거대한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거대한 장기. 그럼 먼저 건물의 따뜻한 혈관, 급탕 설비부터 시작해 볼까요? 쉽게 말해 온수를 만들어 공급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맞습니다. 급탕이죠. 저는 지금까지 뜨거운 물은 그냥 다 똑같은 뜨거운 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온도 기준이 용도별로 굉장히 세밀하게 쪼개져 있더라고요. 네, 단순히 뜨거워 이 수준이 아닙니다. 자료에 명시된 기준을 보면 우리가 마시는 식수나 음료용은 보통 50도에서 55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50도에서 55도요? 네, 그리고 성인이 목욕할 때 쾌적하게 느끼는 온도는 42도에서 45도 사이고요. 아, 목욕물은 생각보다 온도가 조금 낮네요. 그렇죠. 반면에 상업용 주방이나 식당에서 기름때가 잔뜩 묻은 접시를 헹굴 때는 70도에서 80도에 달하는 아주 뜨거운 물을 요구합니다. 식당 주방용 70도에서 80도면 거의 끓기 직전 아닌가요? 상당히 뜨겁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온도를 엄격하게 나누는 건가요? 단순히 기름때를 잘 녹이거나 피부가 되지 않게 하려는 건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피부 화상 방지나 세척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치명적이고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치명적인 이유요? 네, 바로 미생물의 생육 조건과 물의 비중량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혹시 레지오넬라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레지오넬라균이요? 그거 여름철에 에어컨 냉각수 같은 데서 번식해서 호흡기 질환이나 심한 폐렴을 일으킨다는 그 무서운 세균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이 레지오넬라균이 가장 활발하게 번식하고 생존하는 온도 대역이 바로 25도에서 60도 사이입니다. 25도에서 60도요? 네, 문제는 온수를 저장하는 탱크나 배관 내부의 물이 이 온도에 오래 머물게 되면 그 배관 전체가 거대한 세균 배양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매일 쓰는 온수 시스템 안에서 그런 세균이 증식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조건이 맞으면 충분히 가능하죠. 듣기만 해도 찝찝한데요? 그런데 아까 비중량이라는 단어도 언급하셨잖아요. 이건 세균 번식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비중량은 쉽게 말해서 물의 부피당 무게를 뜻합니다. 물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부피가 팽창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같은 공간을 차지하는 물이라도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가볍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온수 탱크 안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보일러가 물을 데우면 가벼워진 뜨거운 물은 위로 뜨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차가운 물은 아래로 가라앉게 되고요. 네, 위아래로 나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탱크 중간이나 하층부 어딘가에는 25도에서 60도 사이에 미지근한 층이 생기게 됩니다. 아, 물이 층들로 나뉘면서 그 미지근한 구간에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최적의 스위트룸이 만들어진다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급탕철비는 이 레지오넬라균의 생존 구건을 피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온도를 통제합니다. 아예 온도를 확 올려버리나요? 그렇죠. 탱크 내부의 온도를 최소 55도에서 60도 이상으로 확 높여서 가열한 뒤에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위생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온도의 마지노선인 셈이죠. 온수온도 기준 하나에 그런 무시무시한 미생물학적 방어선이 쳐져 있었다니 정말 놀랍네요. 과학적인 설계가 숨어 있는 거죠. 자, 온수 이야기를 하니까 매일 아침 겪는 아주 현실적인 경험이 하나 떠오릅니다. 집에서 샤워하려고 물을 딱 틀면 처음에는 찬물이 쏟아져서 몸을 흠칫 움츠리게 되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이죠. 네. 그러다 서서히 뜨거운 물로 바뀌는데 호텔 같은 데 가면 물을 틀자마자 마법처럼 즉시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이거 보일러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서 그런 건가요? 보일러의 성능보다는 배관의 구조적인 차이가 만들어내는 마법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이 차이를 단관식과 복관식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단관식과 복관식이요? 네. 먼저 가정집에서 흔히 겪는 찬물 샤워의 원인은 단관식 배관 때문입니다. 보일러에서 화장실 수도꼭지까지 파이프가 딱 한 가닥만 연결된 방식이죠. 아, 파이프가 하나면 물을 안 쓸 때는 그 파이프 안에 남아있던 뜨거운 물이 서서히 식어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수도꼭지를 틀면 밤새 배관 안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그 물이 다 빠져나올 때까지 벌벌 떨면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특히 자료에 따르면 배관 길이가 15m를 넘어가면 이렇게 버려지는 찬물의 양과 대기 시간이 상당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호텔처럼 틀자마자 뜨거운 물이 나오는 복관식은 말 그대로 배관이 두 개라는 뜻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급탄관에 더해서 수도꼭지 끝까지 갔다가 쓰이지 않고 남은 물을 다시 보일러 쪽으로 되돌려보내는 환탄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환탄관요? 네. 파이프 안에서 물이 쉬지 않고 빙글빙글 순환하고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꼭지만 열면 이미 대기하고 있던 뜨거운 물이 바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와, 씻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하긴 정말 편하겠네요. 쾌적함의 끝판왕이죠. 하지만 여기서 약간 딴지를 걸어보자면 제가 샤워할 때 10초, 20초 덜 기다리겠다고 24시간 내내 뜨거운 물을 건물 전체 파이프로 뺑뺑 돌린다는 거잖아요. 이거 엄청난 에너지 낭비 아닙니까?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자료에서도 복관식의 치명적인 단점으로 그 부분을 짚고 있습니다. 배관이 2배로 길어지니까 물이 파이프 벽과 마찰하면서 에너지를 잃습니다. 마찰 손실이 생기겠네요. 네, 그래서 물을 억지로 밀어주는 순환 펌프가 24시간 돌아가야 합니다. 게다가 뜨거운 물이 건물 전체를 계속 여행하다 보니까 파이프를 뚫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 손실도 단관식에 비해 훨씬 크죠. 아, 결국 기다림 없는 쾌적함이라는 프리미엄을 위해서 막대한 전기세랑 연료비, 그리고 설비 투자비를 기꺼이 지불하는 구조였군요. 정확합니다. 비용과 편의성의 교환이죠. 재미있네요. 자, 계속해서 온수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제가 이번 자료를 파고들면서 머리를 탁 친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물을 5도에서 60도로 데우면 부피가 약 1.6% 팽창한다는 사실인데요. 사실 1.6%면 아주 미미한 변화 아닌가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배관 설계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나요? 1.6%라는 숫자 자체만 보면 귀엽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물이 가진 아주 무서운 특성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서운 특성이요? 바로 비압측성입니다. 아무리 강한 힘으로 눌러도 부피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꽉 막힌 단단한 쇠파이프 안에서 물이 가열되어서 1.6% 팽창하려고 하는데 빠져나갈 곳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이프가 그대로 터져버리겠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미세한 팽창처럼 보여도 갇힌 공간에서는 배관과 밸브를 산산조각 낼 만큼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집니다. 물의 힘이 정말 대단하군요. 그래서 온수 시스템에는 반드시 물이 늘어난 부피만큼 숨통을 틔워줄 여유 공간, 즉 팽창 탱크를 설치해야 합니다. 압력이 찰 때마다 여분의 물을 받아주어서 폭발을 막는 안전장치인 거죠. 팽창 탱크가 필수적이군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물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뜨거운 물을 품고 있는 그 금속 파이프 자체도 열을 받으면 같이 늘어나지 않나요? 맞습니다. 기차선로가 한여름에 열 받으면 늘어나는 것처럼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파이프 자체의 열팽창도 설계에서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배관이 스스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움직이를 흡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수적인데요. 어떤 장치인가요? 자료의 설계 기준을 보면 강관,
즉 철 파이프는 30m마다, 동관, 구리 파이프는 20m마다 신축 이음새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축 이음새요? 파이프 중간에 무슨 고무줄 같은 걸 달아놓는 건가요? 비슷한 원리입니다. 아코디언처럼 주름이 져서 자유롭게 늘어났다 줄어드는 벨로지형이나 파이프를 직각으로 구부리거나 U자 형태로 둥글게 말아서 탄성을 주는 루프형 같은 것들이죠. 아, 파이프 모양 자체로 탄성을 주는군요. 네, 건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척추동물이라고 상상해 보시죠. 뼈와 뼈 사이에 부드러운 연골이 없다면 몸을 움직일 때마다 뼈가 부러질 겁니다. 그렇죠. 건물 벽 속에 단단히 시멘트로 고정된 것처럼 보이는 파이프들도 사실은 열팽창이라는 스트레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중간중간 그런 연골을 심어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파이프들이 꿈틀거리며 숨을 쉴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설계된 큰 그림이죠. 와, 척추동물의 연골이라는 비유가 정말 화가 닿네요. 건물이 진짜 살아있는 유기체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맑고 따뜻한 혈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건물의 소화기관이자 위생의 수호자, 바로 나가는 물인 배수 설비로 넘어가 볼까요? 배수 시스템도 아주 과학적이죠. 네, 흥미롭게도 버려지는 물에도 철저한 계급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물을 버릴 때도 위생과 처리 효율을 위해서 엄격한 신분제가 적용됩니다. 가장 오염도가 높은 건 역시 화장실 변기에서 나오는 물이겠죠? 자료를 보니까 이걸 오수, 블랙워터라고 부르더라고요. 블랙워터라니 이름부터 포스가 있습니다. 네, 가장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물이죠. 그리고 세면대나 싱크대, 욕조에서 쓴 물은 상대적으로 좀 덜 더러우니까 잡배수, 그레이 워터로 분류하고요. 그 외에 빗물인 우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이걸 그냥 한 하수관에 몽땅 때려놓고 버렸잖아요. 네, 그걸 함유식 배제 방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오수와 빗물이 한 관에 섞이다 보면 폭우가 올 때 하수처리장이 감당을 못하고 오물이 역류하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래서 요즘 지어지는 건물들은 부지 내에서 오수, 잡배수, 우수를 각각 다른 파이프로 철저히 분리해서 내보내는 분류식 배관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분리수거네요. 그런데 물을 버리는 방식 중에서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아주 독특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인가요? 바로 간접 배수라는 개념인데요. 보통 배수관은 하수구로 바로 꽂아 넣는 게 정상 아닌가요? 간접 배수는 대체 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냉장고나 식음료용 제빙기 혹은 에어컨 같은 기기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 기기들은 우리가 직접 입에 넣는 음식물과 맞닿아 있거나 깨끗한 실내 공기를 다루는 장치들입니다. 네, 아주 청결해야 하는 기기들이죠. 그런데 이 기기들에서 떨어지는 물을 버리겠다고 배수관을 악취나는 하수관에 다이렉트로 꽉 연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진짜 싫은데요. 하수구에서 나는 그 역겨운 가스가 파이프를 타고 냉장고 안으로 그대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가스뿐만이 아닙니다. 하수관 내부의 압력이 변해서 오염된 썩은 물이 기계 쪽으로 역류할 수도 있고요. 쥐나 벌레 같은 매개체들이 파이프를 고속도로 삼아서 기계 안으로 침투할 수도 있죠. 에어컨을 틀었는데 하수구 냄새가 나고 제빙기 얼음에서 벌레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래서 간접 배수는 이걸 어떻게 막는다는 거죠? 해결책은 아주 우아하고 단순합니다. 물리적인 단절, 즉 공간두기입니다. 깨끗한 기계에서 나오는 배수관을 하수구에 직접 꽂지 않고 하수구 위쪽 공기 중에 대롱대롱 매달아두는 겁니다. 아, 공간을 띄워서 물이 허공을 거쳐서 똑똑 떨어지게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허공을 만들어버리면 하수관의 냄새나 오물, 해충이 기계 쪽으로 기어 올라가려야 올라갈 수가 없죠. 가장 원시적이지만 절대로 뚫리지 않는 완벽한 위생 방화벽인 셈입니다. 공기를 방화벽으로 쓴다는 발상이 정말 천재적입니다. 위생하니까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를 막아주는 진짜 숨은 영웅을 빼놓을 수 없죠. 네, 트랩이죠. 맞습니다. 트랩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세면대 아래나 싱크대 밑을 한번 꼭 들여다보세요. 파이프가 일자로 시원하게 안 뻗어 있고 U자나 S자 모양으로 꼬불꼬불하게 꺾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료에 보면 P트랩, S트랩, 드럼트랩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네, 겉보기에는 물이 빠지는 걸 방해할 것처럼 생긴 그 구부러진 굴곡이 사실은 우리 집을 지키는 최전선입니다. 그 U자 모양의 바닥에는 항상 물이 50에서 100mm 정도 고여있게 설계되어 있는데요. 네, 이 고여있는 물을 봉수라고 부릅니다. 봉수, 한자로 봉인하는 물이라는 뜻이네요.
이 찰랑찰랑한 5cm에서 10cm짜리 물벽이 하수관에서 올라오는 쥐, 벌레, 그리고 지독한 유독가스를 자기 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기특하지 않습니까? 아주 기특하죠.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 강력한 마법의 물벽인 봉수도 아주 쉽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봉수가 파괴되면 하수구 냄새가 여과 없이 집안을 덮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스릴러입니다. 얌전히 파이프 안에 고여 있어야 할 봉수가 도대체 왜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걸까요? 전문가님, 이 봉수 연쇄 실종 사건의 범인들을 좀 과학적으로 프로파일링 해주시죠. 네, 자료에 나오는 첫 번째 용의자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자기 사이펀 작용입니다. 혹시 세면대에 물을 가득 받아두었다가 마개를 팍 뽑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물이 소용돌이를 치면서 콸콸콸콸 아주 시원하게 빠져나가죠. 바로 그 시원하게 빠져나가는 순간이 문제입니다. 물이 파이프 전체를 꽉 채운 상태로 무거운 덩어리가 되어서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면 물 덩어리 뒤쪽으로 엄청나게 강한 진공 상태, 즉 흡입력이 발생합니다. 진공 상태가 발생한다고요? 네, 변기가 막혔을 때 뚫어뻥으로 강하게 빨아들이는 힘을 상상해 보세요. 그 힘이 너무 강한 나머지 트랩 안에 얌전히 남아있어야 할 봉수까지 마지막에 쪽 하고 같이 딸려 내려가 버리는 현상입니다. 아, 음료수를 다 마시고 빨대 끝을 입술로 쪽 빨아들이는 거랑 똑같은 원리네요. 내 세면대 물이 내 봉수를 훔쳐가는 자작극이었군요. 그럼 범인이 또 있습니까? 네, 반대 방향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분출작용이라는 녀석도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산다고 가정해 보시죠. 네. 위층 누군가가 변기물을 만층 내리거나 욕조물을 뺍니다. 그럼 그 엄청난 양의 물이 하나로 연결된 굵은 수직 배수관을 타고 50층, 30층 높이에서 자유낙하를 시작합니다. 와, 배관 안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겠네요. 이때 떨어지는 거대한 물기둥은 그 아래에 있는 공기를 피스톤처럼 미친 듯이 압축하면서 내려갑니다. 도망칠 곳 없는 압축된 공기는 결국 옆으로 뻗어 있는 아래층 집들의 배관 쪽으로 파고들게 되죠. 동기가 아래층 변기 쪽으로 밀고 들어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강한 공기압이 세면대나 변기의 봉수를 때려서 실내 쪽으로 퐁 하고 물을 뿜어내 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위층에서 물을 내렸는데 공기 압력 때문에 우리 집 변기물이 화산처럼 뿜어질 수도 있다고요? 이건 진짜 공포인데요.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 외에도 자료를 보니까 머리카락 한 가닥이 배수구에 걸쳐져 있으면 수건 끝이 물에 젖어 들어가는 것처럼 물을 밖으로 빼내는 모세관 현상도 있고요. 휴가 가서 집을 오래 비우면 물이 그냥 말라버리는 증발도 있더라고요. 네, 원인이 다양합니다. 우리 집 화장실에서 냄새나는 이유가 이렇게나 버라이어티할 줄 몰랐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로 묶어보면요. 결국 배수관 내부의 공기 압력 변화로 귀결됩니다. 물이 원활하게 빠지고 봉수라는 안전장치를 지키려면 파이프 안쪽의 기압을 바깥의 대기압과 항상 똑같이 맞춰줘야 합니다. 압력을 맞춰준다. 네, 이를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여기서 건물의 호흡기, 바로 통기 설비가 등장하는 거죠. 아, 파이프도 숨을 쉬어야 한다는 그 뜻이군요. 배수관에 공기를 통하게 해서 압력을 빼준다는 건데 이 통기 설비는 어떻게 생겼나요?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확실한 건 변기, 세면대, 욕조 등 기구 하나하나마다 개별적인 순구멍, 즉 통기 파이프를 달아주는 각계 통기관입니다. 기구마다 하나씩 달아주면 정말 확실하겠네요. 봉수 보호 효과는 100점이죠. 하지만 파이프가 너무 많아져서 돈과 공간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면대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파이프로 숨을 쉬게 하는 환상통기관이나 회로통기관이라는 타협안도 현장에서 많이 씁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고층 아파트 폭포수 같은 경우는 어떡하나요? 떨어지는 물의 압력이 장난이 아닐 텐데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초고층 건물은 그 압력을 중간중간 빼주지 않으면 말 그대로 배관이 터지거나 집집마다 오물이 역류하는 재앙이 벌어집니다. 으악! 그래서 보통 5계층마다 물이 떨어지는 수직관과 숨을 쉬는 통기 수직관을 서로 교차해서 연결해주는 결합 통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합니다. 5계층마다요? 네, 엄청난 압력이 쌓이기 전에 옆구리로 압력을 씩씩 빼주는 압력밥솥의 안전 밸브 같은 역할이죠. 와, 건물을 지을 때 단순히 물길만 내는 게 아니라
공깃길까지 5층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뚫어놓는 거군요. 그러고 보니 예전에 길 걷다가 건물 옥상을 올려다보면 끝이 지팡이 모양으로 꼬부라진 파이프들이 툭툭 튀어나와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전 그게 공사하다 남은 파이프인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그게 바로 배수관의 가장 끝부분이 옥상 지붕을 뚫고 나와서 외부 공기와 만나는 신정 통기관입니다. 지팡이처럼 구부려 놓은 건 빗물이나 새가 들어가지 못하게 방어하는 거고요. 대박이네요. 여러분, 건물 옥상에 튀어나온 그 구부러진 파이프가 사실은 건물이 숨을 쉬는 코와 같은 거였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건물 옥상을 볼 때마다 건물이 숨 쉬는 소리가 들리는 기분일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시각적 접근입니다.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시멘트 벽과 바닥 아래에서는 온도에 따른 팽창을 예측하고 물기둥의 무게와 기압을 제어하며 오물과 해충을 막기 위한 치열한 물리 법칙과 엔지니어링의 싸움이 24시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치열하네요. 네. 그 치밀한 공학적 배려 덕분에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건강하고 쾌적한 일상을 누리는 것이죠. 맞습니다. 오늘 다른 자료들을 통해 배관이란 게 단순한 속빈 파이프가 아니라 인간을 향한 엄청난 연력학, 유체역학, 그리고 공학적 배려의 결정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자료에 언급되었던 헤더 공법을 한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헤더 공법이요? 옛날에는 굵은 메인 수도관 하나에서 나뭇가지처럼 집안 곳곳으로 물을 나눠줬습니다. 직렬 연결이었죠. 그래서 세면대 파이프 하나가 터지면 수리하기 위해 집안 전체의 수도 밸브를 잠가야 했습니다. 화장실 물도 못 내리고 싱크대도 못 쓰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현대의 헤더 공법은 다릅니다. 인터넷 공유기처럼 하나의 중앙 분배기, 즉 헤더에서 싱크대, 세면대, 변기 등으로 파이프를 각각 독립적으로 쏴줍니다. 병렬로 연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문제가 생긴 곳에 밸브만 딱 잠그고 고치면 끝이죠. 관리의 용이성을 극대화한 겁니다. 즉, 배관 시스템이 점점 더 개별화되고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싱크대 고치느라 온다거리 화장실도 못 가고 참아야 했던 시절의 종말이군요. 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 더 미래로 던져보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볼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배관 시스템이 이렇게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쩌면 멀지 않은 미래에는 오수와 잡배수를 단순히 분류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수준을 넘어설지도 모릅니다. 개별 가정 안에서 해결하는 단계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집집마다 화장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버린 잡배수를 그 자리에서 스스로 정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변기물, 즉 오수로 재사용하는 거죠. 완벽한 물의 순환이네요. 그렇죠. 이런 완전 독립형 초소형 순환 배수 시스템이 보편화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에서 파고들었던 열팽창의 법칙, 트랩의 봉수를 지키는 유체역학, 그리고 통기 설비의 공기압 제어 기술들이 모두 모이는 겁니다. 그 기술들이 집약되면 정말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모든 원리가 여러분의 집을 외부 하수도망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굴러가는 완벽하고 자급자족하는 우주선 생태계처럼 만들어줄 날 말입니다. 오늘 양치질을 하며 물을 뱉어낼 때 배수구 너머로 펼쳐진 과학의 미로와 그 물이 맞이할 새로운 독립적인 미래를 꼭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벽 너머의 세계를 펼친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